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 성우가 드디어 자신의 인연을 저에게 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대기업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과장 직책까지 달았지만 늘 제 걱정거리는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날 밤 성우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처음 만난 며느리 미연은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미연은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거기에 때때로 보이는 애교 섞인 웃음까지. 어머님, 제가 성우 씨 회사에서 마주치면 눈웃음 짓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미연의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식사 내내 미연은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골라주고 국물이 식을까 수시로 들어서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미연을 뿌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효도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헤어질 때 미연이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성우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혼사를 논했습니다. 미연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로 혼사를 진행하셨고 까다로운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그해 가을로 잡았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미연은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끓이시는 미역국 비법 꼭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결혼식 전날 미연은 절까지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성우 씨랑 함께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너무 기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지요. 성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연의 손을 잡고 성혼 서약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제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성우가 회사에서 받은 대출로 장만한 30평형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미연이 직접 인테리어를 꾸미겠다고 나서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첫 시댁 방문날 미연은 손수 준비한 음식을 한 상 가득 들고 왔습니다. 갓 시집온 새색시가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딸을 얻었구나. 그렇게 저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연의 그 다정한 모습이 가면이었다는 것을, 제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결혼 초 미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성우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고 퇴근 후엔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옆에서 미연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연은 제가 알려주는 요리 비법을 꼼꼼하게 메모하곤 했습니다. 특히 성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명절 준비도 미연이 앞장섰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산적 만드는 것도 배워볼게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명절날이면 친정에서 배운 음식들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덕분에 명절 음식이 한결 다채로워졌습니다. 성우의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미연은 특별히 신경 써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재수 씨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성우의 친구들이 칭찬할 때마다 미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모이는 날에도 미연은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드실 약과는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친구들은 모두 미연의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순심아, 너는 복받았다.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니?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저는 그저 웃음만 지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성우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탄 기념으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미연은 저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어머님, 이 와인 한 잔만 드셔보세요. 건강에 좋대요. 그해 여름 미연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미연이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이 저희 첫 가족 여행이잖아요. 꼭 함께 가주세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구석구석 좋은 곳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더군요.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가고 예쁜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아직도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미연은 임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연이 되실 일만 남으셨네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되신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돌렸습니다. 임신한 미연을 위해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출근길에 들러 국물 한 그릇 먹이고 나면 그날 하루가 뿌듯했습니다. 미연은 입덧이 심했지만 늘 웃으며 제 정성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먹으면 속이 확 풀려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부터였을까요? 미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았고 바쁘다며 먼저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방문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회사 동기 모임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은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였죠.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애기한테 안 좋은 습관 들까봐 걱정돼요. 제가 손주를 안아주려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울 때면 어머님이 오셔서 그래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주 이유식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위생관념이 달라서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온 제가 손주 이유식도 못해줄 만큼 더럽다는 말이었을까요? 성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에 겨우 과장자리 꿰찼는데 집안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연의 차가운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어버렸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 주차장에서 마주쳤는데 급하게 차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눈총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심 씨, 며느리랑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통 안 보이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준 반찬을 미연이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고 가면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모습을요. 어머님 음식은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요. 그 말을 하는 미연의 표정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손주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손주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미연은 제가 전화라도 하면 아이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찾아가면 어린이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마중 나가도 이미 데려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도 가지 않은 날이 많았다는 것을요.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친구를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데 그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연이 친구들에게 저를 험담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 육아에 자꾸 간섭해서 미치겠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들 가정을 망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성우의 생일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미역국을 들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미연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간섭하시고 저희 살게 해주세요. 성우 씨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저 아들 생일이라고 미역국 한 그릇 들고 온 것뿐인데 발걸음을 돌리는데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무슨 음식을 하세요? 사 먹으면 되지. 쓰레기통에 미역국을 버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우의 생일날에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쳤습니다. 미연은 친정 행사를 핑계로 시댁 명절 음식 준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 늦게 와서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우리 친정은 음식을 다 사서 하는데 시댁은 왜 이렇게 구시대적이에요? 명절 준비를 도와주러 온 큰 조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기로 고열이 났을 때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옆집 김할머니가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약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했길래 내 아들의 아내가, 내 손주의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걸까? 하늘에 계신 남편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렇게 저는 또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심하게 아파서
미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데려가야 하는데 자기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니 할머니가 좀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손주가 걱정되어 서둘렀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손주가 울먹이며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침부터 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9도까지 올라가서 연락을 드렸어요. 얼른 어린이집에서 아픈 손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연의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미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말고 어머님 댁으로 가세요. 제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요. 순간 의아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늦게까지 미연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는데 손주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할머니는 결국 아픈 손주를 데리고 미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도 걱정되셨는지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후문에서 보니 미연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아까부터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것 같던데.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취기 있는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요. 제가 분명히 나중에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미연아, 애가 많이 아파. 문 좀 열어줘. 항상 이러시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매번 와서 감시하고 저 이제 진짜 지쳤어요. 그때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빨리 보내!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성우는 분명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미연의 말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꺼지세요. 애 하나 못 봐요? 되게 성가시게 하네.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불편해지잖아요. 내일 데리러 갈 테니까 집에 처 계세요. 인터폰이 꺼졌고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손주를 안고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아가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픈 손주 옆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는데 제 마음은 손주의 열보다 더 뜨겁게 타들어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손주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성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도 이렇게 아플 때면 밤새 끙끙 앓았었는데 그때는 혼자서도 잘 키워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손주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손주 잘 크라고 기도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는 괜찮아졌고 그날 이후 저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간호사들이 매일 밤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잠꼬대처럼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었나 봅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성호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쁜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간호사가 성호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토요일 새벽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해외 출장 일정을 중도에 취소하고 곧장 병원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성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제 마른 손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살이 쏙 빠진 제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웠나 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죠? 성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성우가 계속 물어보자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손주를 데리러 갔다가 겪은 일들을, 문 앞에서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를,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이야기를 들은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성우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동안 더 힘드신 일은 없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면 아들이 너무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제 눈빛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매일 밤 오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은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미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차갑지만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나가! 성우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미연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성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에서 저를 간호하다 의자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성우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계속 휴대폰으로 찾아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그동안 못 봤던 분노와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우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성우는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성우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들은 제 짐을 옮기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회사 법무팀의 정 과장을 데려왔습니다. 형님, 부탁드린 자료 찾으셨나요? 정 과장은 서류 뭉치를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거래처 부장이랑 통화 내역이랑 계좌 거래 내역 다 찾아봤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성우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형사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다음 날은 회사 보안팀장을 만났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미연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결제한 내역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성우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호텔 투숙 기록. 미연의 모든 행적이 성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우가 거래처 부장의 아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하던 부장의 아내가 증거를 보자 오히려 분노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증거가 없어서 참고 살았는데. 부장의 아내는 오히려 성우에게 감사하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어 이혼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성우는 이제 구석구석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일 때마다 아들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성우야, 그만하면 됐다. 하지만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아들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우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래처 부장의 아내도 그 자리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성우는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 2층을 성우가 통째로 예약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우가 정장 차림으로 일찍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회의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개의 서류 봉투도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7시 사돈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성우야,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바깥사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래처 부장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안사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7시 반 미연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그때까지도 미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부장의 아내를 보는 순간 미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떴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미연과 거래처 부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업무 미팅이었어요. 거래처와의... 업무 미팅이 새벽 3시에 호텔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그리고 거래처 부장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수억 원의 회사 자금.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미연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요? 성우가 세 번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픈 손주를 데리고 찾아갔을 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제가 손주를 안고 추운 길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시각 미연의 집 창문으로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미연의 목소리. 이제 그만 꺼지세요. 아이고, 바깥사돈이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미연과 거래처 부장의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둘이 해외로 도망갈까? 회사 돈 더 빼돌릴 수 있어?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앉아. 성우의 고함에 미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래, 그럼 이것도 보자. 이번에는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미연과 거래처 부장의 은밀한 대화, 돈 이야기, 도피 계획, 그리고 성우를 비웃는 내용까지. 우리 딸이 어쩌다가. 미연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님. 아직 더 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이혼 소송장과 형사 고발장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미연이 성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몸 발끝 하나 건들지 마. 성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야? 뭘 용서해달라는 거야?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아들이 아픈데도 어떻게 했는지, 날 배신하고 회사 돈까지 빼돌린 게 모두 증거로 남아있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거래처 부장의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미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남편이 어제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백이라뇨? 결혼 전부터 시작된 불륜이라고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미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미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성우가 미연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내일 아침까지 짐 빼. 성우야, 바깥사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우리 딸을 한 번만 봐주면.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사인해. 위자료는 3억, 회사 횡령한 돈은 전액 반환. 이걸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고 나가. 한 번만이라도 더 얼굴 보이면 고소장 바로 접수할 거야. 성우의 마지막 말에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미연의 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래처 부장의 아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 주인이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손님, 준비해둔 식사는 계산만 하겠습니다. 성우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먹지도 못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탄 후에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성우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왜 너가 미안하니?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 그때 성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래처 부장의 아내였습니다. 성호 씨, 우리 남편이 자수하겠답니다. 네. 회사 돈 횡령한 거 다 실토하고 검찰에 자수한대요. 성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사세요. 아니다. 난 우리 집이 좋아. 그래도 넌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돼.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순심 씨 기다렸어요. 잘 해결됐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 좀 놓이겠네요. 옆집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순심 씨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성호가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 방에는 손주의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라고 했지만 끝내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성호가 장난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데리고 올게요. 손주는 죄가 없다. 그래도 이제 제가 키울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제 집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옆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착한 손주. 할머니가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으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호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키우면서도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손주마저 혼자 키우게 된 아들을 보니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성호는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성호도 분명 훌륭하게 아이를 키워낼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손주를 사랑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눈치 보며 발걸음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귀여워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짜증 섞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성호와 손주, 그리고 저,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달빛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지켜준 제 자존심만큼이나 소중한, 진정한 할머니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든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지나간 시간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그 터널의 끝에서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마치 제게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들과 손주와 함께 쓸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손주를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픔은 지나갔고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제 자존심을 지켜준 이 밤을, 그리고 제게 다시 찾아온 행복을,
달빛은 여전히 창가에 머물러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자예요. 이제 66인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제 나이쯤 되면 손주들 자라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맞벌이가 많고 부모들도 참 바쁘잖아요.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서서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죠. 그래서 저는 손주들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싶어요. 그게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자 또 사랑이니까요. 제 아들 종수는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참 뿌듯했어요. 종수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어른을 잘 챙기는 것 같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갈등은 생기더라고요. 특히 음식 문제는 항상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종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애한테 잘 신경 못 쓰고 있어.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어? 사실 이런 말을 종수가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더 걱정이 됐죠. 그동안은 며느리도 그렇고 종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챙겼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니까 뭔가 심각한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특히나 손주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 손주가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대요. 아이가 크는 중에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손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 종수에게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주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잘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고기국이에요. 소고기는 영양가가 많아서 특히 아이들이 먹으면 정말 좋죠. 부드럽게 잘 끓여서 밥과 함께 먹이면 아이들이 잘 먹고 힘도 내고, 종수도 어렸을 때 소고기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손주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성을 다해 끓이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좋은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들을 사왔습니다. 저는 늘 재료가 신선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특히 소고기국은 고기의 질이 중요하니까요. 고기를 삶는 시간도 정성껏 맞추고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이 나도록 오래 끓였어요. 사람들은 국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고기를 끓이면서 계속 불 조절도 해야 하고 간도 딱 맞춰야 하거든요. 국을 끓이면서 종수와 손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얘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나겠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손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큰 보람인 것 같았어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마음으로 전달되기 마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국을 다 끓인 후에는 손주 얼굴이 빨리 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가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서 거실에는 며느리가 있고 아들은 야간 근무하고 와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준비해온 소고기국을 자랑스럽게 내놨습니다. 서준이 먹이려고 소고기국 끓였어. 영양가도 좋고 서준이가 좋아할 거야. 제 말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그래도 내 정성을 알아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게 딱 보이더군요. 저는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짠데요. 그 순간 당황스러웠죠.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싶어서 바로 국을 다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제 입에는 간이 딱 맞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짜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물을 좀 더 타서 먹으면 될 거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한테 짠 음식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물을 더 타서 맞추면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말없이 일어나더니 국을 싱크대로 가져가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냥 간이 안 맞는다고 물을 타려나 했죠. 근데 웬걸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이 그 국을 싱크대에 부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그냥 그렇게 버리려고 하다니. 아무리 입맛이 다르다고 해도 물 한 번 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리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며느리에게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건 버리면 안 돼. 내가 서준이 먹이려고 정성껏 끓인 건데 짜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짠 음식 안 먹어요. 서준이한테도 안 좋아요.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마치 내 정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입맛이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손주를 위해 한 음식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성이란 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화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짜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되는 걸 왜 버리려고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로는 어떻게든 담담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에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아니, 오히려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런 거 해오지 마세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맛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문득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속상했어요. 아무리 짜다고 해도 물을 조금 타서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나중에 간을 맞춰서 먹이면 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안 맞는다, 먹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것도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끓인 음식을 말이에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살짝살짝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늘 참아왔어요. 며느리가 요즘 젊은 세대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든 배려와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며느리가 예전에도 가끔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표현하곤 했어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까다로웠죠. 어머니, 저희는 고기를 이렇게 안 먹어요. 이건 저희 입맛에 좀 안 맞아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며느리를 존중했어요. 아이들의 입맛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때는 그저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끓인 국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짜다는 이유로 버리려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죠. 이번에는 꼭 할 말을 해야겠다고요. 맛이 왜 없어? 맛만 있구만. 짜면 물 타면 되는 걸 버린다고? 에이, 물 탄다고. 이게 맛이 제대로 나겠어요? 그냥 버리고 제가 새로 해줄게요. 뭐. 그럼 내 정성은? 내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끓인 건데 그냥 버린다고? 어머니, 이게 뭐 정성이라고요? 그냥 고기 좀 넣고 끓인 거잖아요. 저희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너가 다시 만든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겠다는 거야? 아,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도 서준이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예민하게 굴다니? 얘가 손주 생각해서 한 건데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돼. 무시요?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저희식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애가 중요해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아쉬운 건 제가 이 가족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며느리와 살짝살짝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아휴.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상황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차가운 말만 계속 듣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가 아무리 입맛이 달라도 내가 이걸 왜 끓였는지 생각해봐라. 손주를 위해서야. 서준이가 이걸 먹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끓인 거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존중이라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해 왔는데 내가 받는 존중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터져나오는 감정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너가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종수 아버지 없이 종수 하나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때도 난 늘 종수를 위해 뭐든지 최선을 다했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 너가 내 정성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방식도 존중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려해 온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 종수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종수는 그저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젠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싸우거나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다. 너희 방식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정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차갑게 말을 마치고 저는 그대로 아들 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종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들 집을 나서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종수의 침묵이 무엇보다도 가슴에 남더군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종수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가 중립적이라는 건 사실은 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지만요. 그때마다 속상하면서도 그래, 아들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쪽을 편들면 다른 쪽이 서운해질 걸 아니까 종수가 말하지 않는 것도 나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종수의 침묵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리려 했는데 그걸 본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순간 종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종수의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종수는 어렸을 때도 착하고 순했던 아이였어요. 아버지 없이 저 혼자 종수를 키우면서 저는 종수에게 사랑과 관심을 한껏 쏟아부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도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종수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면서 늘 종수가 잘 먹는지 챙겼죠. 그때는 그런 작은 정성이 종수에게도 큰 위안이 될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종수는 어릴 때부터 제 음식을 좋아했어요. 특히 소고기국은 종수의 최애 음식이었죠. 종수가 그걸 먹고 너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 종수가 지금은 아내의 말만 듣고 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종수가 단순히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 이해, 그리고 존중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들의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종수가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로서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 집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묻고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국을 버리려고 했던 장면과 아들의 침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이번엔 아들에게 뭔가 결단을 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수가 나중에라도 나를 생각하고 연락하겠지. 조금 기다리자 하고요. 하지만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그들도 제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잊고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침묵은 점점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아들 집에 갈 이유가 없어졌나?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소외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처음에는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내가 나서서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내가 없어도 잘 살겠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싶기도 했죠. 며느리와의 갈등도 사실은 내가 너무 참으면서 배려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요. 그동안은 내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며느리와 싸우고 아들의 침묵 속에서 상처를 받은 후에야 겨우 깨달았어요. 이젠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도 없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아무리 손주가 보고 싶어도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내가 너무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언젠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동안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무거웠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으려 했죠. 그들이 언제 나에게 연락을 해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도 아들 종수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손주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홀로 남아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수가 먼저 연락을 하겠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만큼 그들 역시 나에게 기대거나 먼저 다가올 마음이 없다는 거요. 정말 슬픈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와의 갈등은 그저 음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애써온 모든 노력과 정성,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들이 이들에겐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종수는 그저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손주를 위해서 한 음식을 며느리가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가만히 들어줬어요. 친구도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심한 상황도 있었다면서 위로해줬습니다. 미자야, 너가 너무 참았던 거야. 그 며느리도
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종수, 그 녀석은 너무 아내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도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맞아요. 친구 말처럼 내가 너무 참아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요. 정말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종수가 언제고 나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상처받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건 오히려 나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일이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주 생각이 나고 종수와 며느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언젠가 그들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종수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그마저도 그냥 형식적인 안부 전화였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살짝 찌릿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고 있지? 대화는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수도 뭔가 미안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일 뿐이었죠. 종수는 그저 아내와 아이와 함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종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아왔고 희생해왔으니까요.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더 자주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종수 집에 가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의외였어요. 며느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쩐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하네요. 시간이 되시면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가면 또다시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가 손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때 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살짝 올라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저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언제든 시간이 나시면 꼭 오세요. 손주도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라며 전화를 마쳤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것만으로 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